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연방법원에 첫 출석해 마약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체포 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ICE가 현장 단속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을 도입해 불법 체류자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롱알랜드 병원 간호사들이 노사협상 결렬로 대규모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새해부터 개인정보 삭제 요청 제도와 이민신분과 무관한 노동권 고지를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미국으로 압송이 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오늘 뉴욕 연방법원에 출석해 자신에게 제기가 된 마약 밀거래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체포 조치에 대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오늘 5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뉴욕의 한 구치소에서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와 함께 법원으로 이송돼 기소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마약 밀거래 관여 혐의에 대해 나는 결백하다, 나는 유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나는 점잖은 사람이고 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마약 밀매와 자금 세탁 등 이른바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법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앞서 미군의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통해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됐습니다. 미국은 새해 첫 주말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마두로 대통령 안전가옥을 급습해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는 작전을 단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진행된 이 작전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완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됐다며 적절한 정권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 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책적 관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을 명령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확고한 결의로 명명됐으며 미군 항공기와 특수부대가 동원돼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무력화한 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신속히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부터 작전 종료까지 걸린 시간은 5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국제마약 카르텔과 연계돼 대규모 코카인 밀반입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뉴욕 브루클린의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 체포 압송 작전을 둘러싸고 국제법 위반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베네수엘라 요청으로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측은 작전 과정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 인력 다수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미군 작전으로 경호 인력과 민간인을 포함해 사망자가 80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 사흘 만인 지난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조치가 전쟁 행위에 가까운 조치이자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한 개입일 경우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뉴욕 도착과 관련해 뉴욕 시민들의 일상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미군의 군사 개입과 베네수엘라 정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얼굴 사진을 촬영하면 신원과 체류 자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현장 단속에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그동안 아이스 이민단속 요원들은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신분증 정보를 각기 다른 시스템에 입력해 대조해왔습니다.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대상자를 구금한 뒤 추가 조사를 이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스마트폰 기반 안면인식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앱, 이른바 모바일 포티파이가 현장에 도입되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단속 요원이 의심 인물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기만 하면 해당 인물의 신원과 체류 자격 관련 정보가 즉시 확인되는 안면인식 기술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 앱은 이미 단속 현장에서 10만 회 이상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바일 포티파이는 정부가 보유한 범죄와 이민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남부 국경에서의 체포 이력이나 합법 입국 시 이민 당국과의 접촉 기록 등도 확인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개된 정보와 연계해 대상자의 차명이나 과거 거주지, 이동 경로, 대인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아이스 측은 단속 과정에서 사진 촬영을 위해 별도의 사전 동의는 필요 없으며 권장 촬영 거리는 약 1.2m 이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앱의 존재는 디지털 보안 전문 매체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아이스의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는 모바일 포티파이는 합법적으로 개발된 법 집행 도구로 단속 기간 중에 정확한 신원과 체류 자격 확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법적 권한과 공식 감독 체계 아래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는 지난해 여름 아이스에 기존 예산 외에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 예산을 승인했으며 아이스는 이 자금을 대규모 추방 정책을 뒷받침할 신기술 도입과 실험에 활용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홍채 인식 기술 도입 계약을 승인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 기업에 이민자 추적 업무를 맡기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국토안보부는 공항 보안 검색대와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도 비접촉식 안면 인식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감시 기술 관련 지출 역시 최근 10년 동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이민 단속 방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 속 사생활 보호와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지역의 병원 간호사들이 대규모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이후 노사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간호사 노조가 병원 측에 공식적인 파업 예고를 통보했습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전역에 위치한 15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천 명의 간호사들이 지난 금요일 병원 측에 파업 예고 통보서를 제출했습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는 민간 부문 병원 12곳에서 근무하는 약 2만 명의 간호사들이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된 이후 새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월 12일부터 집단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이번 사태는 뉴욕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간호사 파업이 될 전망입니다. 파업 대상 병원에는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뉴욕 프레스비테리언 컬럼비아대 메디컬 센터, 몬테피오레 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롱아일랜드의 놀스 헬스 소속 병원 3곳에서 추가로 약 1000여 명의 간호사들이 동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 측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현장 간호사들의 의료보험 혜택 보장과 함께 간호 인력 배치에 있어 안전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간호사협회 낸시 해건스 회장은 병원 경영진이 간호사들의 의료 혜택 보장을 거부하고 우리가 어렵게 쟁취한 안전 인력 기준을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수개월간 협상을 이어왔지만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공정한 계약을 위해 병원 측은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운트 사이나이 측은 성명을 통해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병원 측은 중재자와 협상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노조가 다시 파업을 거론하고 있다며 평균 간호사 연봉을 10만 달러 이상 인상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연방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뉴욕주 병원들이 수십억 달러의 재정 손실과 수만 개의 일자리 감소를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환자를 협상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파업 전까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모든 상황에 대비해 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새해부터 개인정보와 노동권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제도를 동시에 시행했습니다. 주민들은 단일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 삭제를 일괄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됐고 모든 근로자에게는 이민 신분과 무관한 권리 고지가 의무화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새해를 맞아 개인과 근로자의 권리 통제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 분야입니다.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단일 웹사이트, 딜리트 요청 및 옵트아웃 플랫폼, 약칭 드롭을 통해 여러 데이터 브로커에 흩어진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한 번에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데이터 브로커는 개인의 주소나 전화번호, 소득 수준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기업이나 기관에 판매하는 중개업체를 말합니다. 그동안 소비자는 수백 곳의 데이터 브로커를 직접 찾아다니며 개별적으로 삭제를 요청해야 됐지만 새 제도 도입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이용자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를 보유 판매 중인 모든 등록 데이터 브로커에 삭제 요청이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이번 제도는 2023년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딜리트 액트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가 단일 창구에서 개인정보 유통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최초의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500여 개 데이터 브로커로 삭제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 이를 이행해야 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재삭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데이터 브로커들은 개인의 소득과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 건강정보, 위치정보, 운전습관 등 방대한 정보를 수집해 기업과 정부기관에 판매해왔습니다. 대부분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져 사생활 침해와 보안 위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제도를 미국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브로커들이 실제로 삭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기한을 넘길 경우 1일 단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람 찾기 사이트에 노출돼 있던 주소와 가족 정보가 줄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광고나 마케팅 연락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 기록이나 부동산 등기처럼 공공기록으로 분류되는 정보는 삭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새해부터 직장 내 권리 알림법도 함께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근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를 담은 공식 통보서를 웹사이트에 게시했고 모든 고용주는 오는 2월 1일부터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보서에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권리가 담겼으며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근무시간 축소, 이민당국 신고 위협 등 보복행위가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주가 이민국의 I- 서류 점검 등 단속 예고를 받을 경우 72시간 이내 직원과 노조에 이를 공지해야 하며 이민 관련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뉴저지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하고 주택 2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가 된 남성의 장기화된 재판이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업 파트너이자 친형제였던 가족 간의 금전 갈등이 참혹한 범죄로 이어졌다는 검찰의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몬머스 카운티 법원에서 7년 전 발생한 4명의 살인과 방화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8년 4명을 살인하고 방화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59세 폴 카네이로의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이날 배심원 선정 절차가 진행됐으며 재판은 수주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네이로는 지난 2018년 11월 20일 자신의 동생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키스 카네이로와 그의 아내 그리고 2 자녀를 살해하고 주택 2채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카네이로는 자신의 집과 동생의 집에 연이어 방화를 저질러 카네이로 일가 전체가 표적이 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위장 시나리오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8년 11월 사건 당일 새벽 5시쯤 오션타운십에 있는 폴 카네이로의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서는 기름통과 불에 탄 장갑이 발견됐습니다. 폴 카네이로와 그의 아내, 2 성인 딸은 무사히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약 7시간 뒤
인근에 위치한 동생 키스 카네이로의 자택에서 또 다른 화재가 발생했고 현장에서는 총과 흉기에 의해 숨진 가족 4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어린 자녀 2명은 연기에 의한窒식도 사망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 카네이로는 사흘 뒤 자신의 집 방화 혐의로 먼저 체포됐고 이후 살인과 중대 방화, 절도 등 10여 개가 넘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살인 혐의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로 금전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형제는 해충 방지 업체와 IT 컨설팅 회사를 함께 운영해 왔는데 수사와 민사소송 과정에서 폴 카네이로가 수년간 회사 자금과 가족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생 키스는 사건 발생 직전 형의 급여 지급 중단과 사업관계 정리를 추진했으며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모아둔 거액이 사라졌다는 사실도 주변에 알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폴 카네이로 측 변호인단은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7년 넘게 공정한 재판을 기다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문제 삼으며 일부 증거 배제를 요청했으나 뉴저지주 대법원은 최근 경찰의 증거 확보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총기를 외부에 드러내고 휴대하는 이른바 총기 공개 휴대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구연방순회항소법원은 총기 소유주 마크 베어드가 2019년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하급심 결정을 뒤집고 재판관 2대1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로런스 벤다이크 판사는 총기를 공개적으로 휴대하는 관행이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연방대법원 판례, 즉 총기 규제는 역사적 전통과 맞아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벤다이크 판사는 미국에서 30곳이 넘는 주가 총기 공개 휴대를 허용하고 있고 캘리포니아도 2012년도까지는 이를 허용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재심리 요청이나 상고를 검토 중이며 롭본타 주 법무장관은 상식적인 총기 규제를 지키기 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30만 명이 넘는 리얼 아이디 소지자들이 재발급 대상이 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DMV는 전체 리얼 아이디 발급 건수의 약 1.5%에 해당하는 32만 5천 명에게 리얼 아이디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일부 비시민권 합법 체류자의 리얼 아이디 만료일이 실제 체류 허가 기간보다 더 길게 설정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의 유효 기간은 체류 허가 기간에 맞춰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DMV는 이번 오류가 2006년에 도입된 노후 전산 시스템으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발급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캘리포니아 DMV는 또 불법 체류자에게 리얼 아이디가 발급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 이메일은 발송하지 않는다며 이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가 임대료와 주거 환경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이른바 임대료 폭리 청문회를 전 5개 보로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지난 일요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취임 후 첫 100일 이내 관련 부서들이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청문회는 브롱스와 브루클린, 맨해튼, 퀸즈, 스태튼아일랜드 등 뉴욕시 전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측은 세입자들이 직접 참석해 노후한 건물 상태나 숨겨진 추가 비용 등 주거와 관련한 문제를 직접 증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많은 뉴욕 시민들이 더 많은 돈을 내고도 안전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치가 주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공통 쟁점과 개선 방안을 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은 시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고급 백화점 체인 sak스 핍스 애비뉴의 모회사 sak스 글로벌이 경영난 속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최고 경영자 교체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sak스 글로벌은 지난 2일 발표를 통해 마크 매트릭 최고 경영자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사회 집행의장인 리처드 베이커가 최고 경영자 직무를 함께 맡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삭스 글로벌이 부채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재무 상황이 악화돼 파산 보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삭스 글로벌이 채권자들과 협상을 진행하며 파산 보호 신청을 포함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삭스 글로벌은 지난 2024년 고급 백화점 체인 니먼 마커스를 인수하면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고 이후 재무 여건이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삭스 글로벌은 삭스 피프스 애비뉴와 니먼 마커스, 버그도프 군맨 등 북미 주요 고급 백화점 브랜드들을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